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강의를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공인노무사 이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조사를 먼저 보신 후에 도대체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신설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더 가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그리고 예방책, 어떠한 구제 절차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태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상을 한번 보죠. 지금도 안 믿겨요. 지금도 저희 아직 사망신고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망신고 안 하면 벌금 내고 그러는데 왜 안 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벌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직도 아이가 죽은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비극적인 그날 이후 숨진 박 씨의 남자친구는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SNS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선배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태움 문화가 여자친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박 씨가 근무한 이 병원은 신입 간호사들이 프리셉터로 불리는 선배 간호사에게 1:1 도제식 교육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을 맡은 프리셉터에게 직접 물어볼 것을 권하자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알려주지도 않고 못한다고 꾸짖는 거. 그러니까 그 간호사, 동료 간호사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프리셉터가 이제 무섭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래, 엄청 무서웠겠어. 그 선생님이 정말 자존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더라. 비꼬 왔다가 화냈다가 조롱했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이게 이런 네, 여러분, 도대체 직장 내에서 따돌리고 괴롭힘을 왜 당해야 되나요? 도대체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고 서지윤 간호사님부터 지금 이분까지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은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거나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왜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 주면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은요, 살인행위입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17년도 통계 자료를 같이 살펴볼게요. 직장인 10명 중에 무려 7명, 73.3%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해봤다라고 응답합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사회인가요? 그리고 응답자의 12%가 무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해요.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정신으로 버티는 것일까요? 괴롭힘의 유형, 피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성과 평가를 일부러 부당하게 낮추어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 평가를 바탕으로 임금이 줄어들거나 승진에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내 업무를 후배나 아니면 내 다른 동료 등등에게 떠넘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근 의무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9 to 6나 뭐 내 타임 업무는 끝났는데 휴일이나 출근 이전에 아니면 출근 이후 밤에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한 걸 체킹을 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다고 해요. 무려 37.1%나 있네요. 그리고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내 의견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니,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도 무시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꾸 사소하게 시비를 걸거나 트집을 잡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장 내 괴롭힘법은요, 사업주에게 좀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주가, 사용자가 나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의무를 왜 져야 될까요? 나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사업주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에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사업주의 의무일까요? 네, 여러분. 근로관계를, 그러니까 사업주랑 근로자 간 고용관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요. 그 부수적인 의무로서 바로 이 배려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우리 판례도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 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러한 의무에서부터 도출할 수 있겠죠. 사용자는요, 반드시 우리 근로자들이 평화롭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으로 유무형의 혹은 정신적인 위자료도 넉넉하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판례도 이를 인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은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됐다는데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법을 가볍게 그냥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6조의 2에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고요. 76조의 3에 보면 사용자에게 누구든지 제3자도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제3자도 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조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고요. 사용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신고하실 때도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등을 받아서 질병이 발병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요, 업무상 질병에 포함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산재 인정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은 산재로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 요양급여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장 내 말고 외부인, 고객 등으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를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피해 근로자나 피해 우려가 있으면 업무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을 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사업주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업무의 중단, 전환 외에 치료나 상담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가 우리가 외부 구제 절차를 통해서 고객 등으로부터 폭언을 받으신 분이 구제 절차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 사업주는 그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객을 응대하시는 분들은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직장 내 괴롭힘이 뭐냐?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76조의 2에는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괴롭힌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견 근무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누구에게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청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파견 근로자 분들은요, 사용 사업주에게 구제 신청을 사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제 신청을 제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직장 내 괴롭힘 아까 정의 규정에서 살펴봤듯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계, 지위, 우위.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할 것. 세 번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이 결과 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 우위는 도대체 뭘까요? 우위? 그냥 그 관계 직급의 고절을 나타내는 것인가? 우위가 도대체 뭘까요? 이 우위는요, 당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이 거절이나 저항을 쉽사리 못할 가능성이 높은 힘을 말합니다.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해요. 구체적으로는요, 이 지위의 우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직급상의 계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관계의 우위도 해당됩니다. 관계가 직급이 수평적이라 하더라도 이 관계 내에서도 이 권력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력은요, 이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정규직인지 아닌지, 업무 역량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직장 내에 영향력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우위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우위는 정말 상대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네요. 이 관계에서의 우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구체적으로 이 개인 대 집단, 개인보다는 집단이 좀 더 영향력, 우위성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규직인지 아닌지, 그리고 인적인 속성에서도 우위가 판가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 역량이 높은지 아닌지, 근속 연수가 오래된 사람인지 신입인지,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비조합원인지 도 우위성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요소로 범위라고 말씀드렸죠. 이 범위는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으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 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거나 이에 편승이 되거나 빙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이라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간접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라라고 하는데 적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그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이 괴롭힘 행위 양상이 부적정하다라고 이 적정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함께 판단을 합니다.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예시를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힌 행위. 어떤 것들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무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따돌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무시, 따돌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과도한 감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게 출근 시간이 아닌데도 그리고 너무 과도한 마감 기한을 촘촘히 설정을 하고 사람을 옥죄는 것, 이 적절하지 않다, 사회 통념상으로 적절성이 부정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SNS상의 괴롭힘도 당연히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사적인 지시나 폭언은 말할 것도 없이 해당되고요. 업무의 배제,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 루머를 생성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어요.
뭐 이것은 뭐 업무상 적정 범위는 당연히 폭행, 협박, 뭐 언어적인 행위도 다 포함이 되겠죠. 더불어서 이 요즘에 그 뉴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 수행 기사님을 그 회장님이 사장님이 고용한 사업주가 괴롭힌 것, 사적인 용무를 시키고 자신의 농장 일을 관리하게 하고 뭐 골프장에 뭐 골프 가방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이송하게 하는 등등 잔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업무상 적정 범위에 들어있지 않겠죠. 집단적으로 따돌림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랑 상관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업무상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적정성도 없겠죠. 그리고요, 이 비품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 근로자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되는 경우도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적정 범위도 넘은 거예요. 비품은 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합리한 일들,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결과 발생이에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을 것뿐만 아니고 이 근무 환경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예를 들면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육아휴직이나 뭐 육아휴직을 갔다 왔는데 책상이 빠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앞으로 책상이 배치되었다라든지 등등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 발생으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넉넉하게 인정이 되겠죠? 또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서요. 이 직장 내에서만 발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명칭만 직장 내의 괴롭힘이랄 뿐이지 물리적인 공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근이나 출장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도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요. 기업 회식이나 행사 등등 외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도 인정되고 이 사적인 공간뿐만 아니고 SNS 온라인상 공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려면요. 이 모든 사례들,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그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지, 그 반응은 어땠는지, 행위 내용이나 그 강도, 정도는 어땠는지, 몇 회 동안 어떤 기간 내에 몇 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결코 뭐 간단한 것은 아니죠. 판단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 이 직장 내 괴롭힘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네, 3가지 요소를 포함을 해야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3가지 요소. 우위 있어야 되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요. 결과 발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릴 텐데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선배 직원이요. 저 신입사원 마음에 드는데 술자리를 마련해라 너희들. 아니면은 심할설 써. 뭐 승진 누락 줄 거야 라고 한 경우에요.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3가지 요소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위. 선배니까 우위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2번째, 범위. 업무상 적정 범위. 이 술자리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까요? 필요성에서부터 탈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째, 결과 발생.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이 술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이 후배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심할서 사유서를 쓰게 한다는 것, 이 불이익 조치 결과 발생까지 발생하네요.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예요. 이 10년 차에 이 영업소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10년 차 이분은 직책이 매니저이신 것이죠. 그 10년 차에 근무를 하는데 계속 매니저 직급이신 거고 자신 동기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소장으로 승진을 못한 거예요. 유일하게 소장으로 승진을 못했다. 승진을 하기 위한 요건에는요, 이 A등급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나의 상급자, 그 인사평가자인 본부장님은 나한테 계속 B등급으로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A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승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매니저, 이 김 씨는요, 이 본부장이 내 승진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게 아닌가? 이 평가 고의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판단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직장 내 우위가 당연히 있겠죠. 그 나의 상사라고 했으니까. 근무 평정 권한이 있는 본부장은 지위의 우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상 필요성과 적정성이 있는가를 보시면요. 이 매니저님은 평가 등급에 있어서 A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등급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좀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를 넘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과 발생은 있지만 스트레스라는 결과 발생은 있지만 실적 부실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유로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용노동부에서요, 이러한 행위를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어도 인정한다라고 매뉴얼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조롱을 하는 것, 성과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 차별하는 것, 힘든 업무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 허드렛일만 시키고 사선일만 시키고 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 업무는 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휴가나 뭐 병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퇴사를 강요하거나 부서 이동을 지시를 하는 것 등등이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부에다가 적어도 이 정도는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고민한 여지 없이 노동부에서 이 정도를 인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제대로 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요, 우선 그 사내 절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내의 직장 내 괴롭힘 절차는요, 제3자나 당사자 등등이 신고를 하거나 혹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사업주의 인지에서부터 사건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괴롭힘의 경우에는요, 이 피해자가 어떠한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조사는 생략하는 약식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조사는 약식으로 하되 좀 더 신속하게, 다만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는 합의가 있을 수 있고요.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식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식 조사는요, 조사를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장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이 조사 절차가 끝나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치 의무를 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후가 훨씬 중요하죠. 네,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 절차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이 징계 조치나 뭐 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건 절차는 끝났다고 해도 이 피해자들은 이후에 어떻게 직장에 적응을 하지? 이후에 나는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내 여론이라든지 사후에 추가적인 문제 발생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약식 조사에서는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래 조사라는 것은 별도의 조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 그 상담자가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이든지 상담을 하실 건데 상담자가 아니라 별도의 조사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사자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약식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상담자가 직접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알고 선택을 하시기 바랄게요. 그 절차 유형을요. 정식 조사는요. 이 총 조사 기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사 과정에서 이 조사 시작은요.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 조사는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전문 지식이 있는 뭐 노무사 혹은 변호사 등과 같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힌 외부 전문가, 뭐 전문가 TF를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식 조사에서는요, 조사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면 조사를 실시하시게 되는데 정식 조사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둘 중 누구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피해자를 먼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들 조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행위자, 뭐 행위자로 지목되신 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시는 거죠. 조사 후에 이 조사자분들은 조사 보고서를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피해자나 아니면 외부 조력자분들이 이 조사 보고서를 구체적이고 면밀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하도록 언급을 하시고 압력을 하시는 것도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 게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인일 경우에 대표이사가 행위자로서 지목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법인은요, 이 감사라는 것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감사가 조사를 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주총회를 개최를 해서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대표이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막막하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규정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통한 이 괴롭힘 빈번한데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약한 처벌에 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규정을 명확하게 확보를 하도록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죠. 이 불이익한 처우를 피해자에게 했을 경우인데요. 이 불이익한 처우가 무엇인가 했더니 파면이나 해임, 뭐 징계 처분, 직무 재배치를 하는데 직무 재배치가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여야겠죠. 교육 기회나 이 근로자가 사내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개발 기회를 배제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집단 내 따돌림이나 폭행, 폭언 등등이 모두 다 불리한 처우에 해당됩니다.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불이익 처우를 한다라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실게요.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규정을 부디 마련해 놓으시고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청하셔서 받아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셔서 법정 다툼에서도 유리하실 수 있고요. 조치 절차를 주주총회나 이 사내를 통해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어떠한 구제 절차들이 있을까요? 이 괴롭힘에는요. 사법적인 효력을 제재 효력을 발생하는 사법적인 권리구제 방안이 있고요. 비사법적인 권리구제 방안도 있어요. 이 비사법적인 것부터 살펴보면요. 해고나 휴직, 정직 등이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들은요, 이 관할 노동청에도 가셔서 진정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이 구제 절차,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은요. 뭐 처벌 규정이라 할 게 사실 없어요. 너무나 약한 수준에 그칩니다. 따라서 이 노동청에 간다? 뭐 노동위원회에 간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실효적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계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피해자분들, 주변에 조력을 해주실 분들은요, 이 직장내 괴롭힘 법의 현재까지의 한계점을 알고 계시다가 벌칙 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명확한 것이 많이 없다, 미비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좋겠는지를 판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법이요 면밀하게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가서도 사실 해주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또 다른 방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권위원회는요, 여러분, 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어야만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업은요, 신고를 할 그 신청권이 없어요.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요, 우리 회사를 견제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감시하고 견제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신청권자로 해당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사법적인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청에 가시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 벌칙 규정, 그러니까 사업주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라는 경우에만 노동청에서 고소고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괴롭힘을 하다가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이 형법 위반을 가지고 검찰에 가셔서 고소장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더불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 민사소송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유의미한 판례들을 제가 3가지 추려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 동료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 법원은요. 이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을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판결이에요. 대학병원 간호사 사건인데요. 이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위자료도 손해배상 청구로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르노삼성 판례인데요. 사실 이건 성희롱 판례예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도 유추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조문 구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상황 유형도 비슷하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준용해서 판단을 해보셔라라는
의미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있고요. 이를 도와준 조력자가 있습니다. 조력자가 있는데 이 사용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 조력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거예요. 조력자에게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 이 경우에요. 피해자, 그러니까 괴롭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주 우리 법은 아주 넉넉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아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인정을 한다라는 점.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방을 위해서는요. 우선 원인이 뭔지부터 아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은요. 이 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노출시키도록 하는 이 조직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될수록 과로가 많이 발생을 하거나 마감 기한이 엄격한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성과 위주로 굴러가는 회사들이 있죠. 성과 평가가 엄격한 곳들, 그래서 경쟁 심리가 많이 발동하는 곳들도요,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상의 차별, 그리고 권력 관계가 다양할수록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은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요. 연구 자료도 있어요. 최고 경영자의 의사 표명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로 직장인 괴롭힘 허용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처벌한다라고 밝히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좋겠죠.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가 이 조직 문화 전반을 결정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이 지금과 같이 교육과 정보 제공을 해주시는 것도 인식 개선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에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규칙을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은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벌 규정이 정말 약합니다. 따라서 이 사내에서라도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규칙을 좀 세세하고 엄격하게 설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제안을 드려볼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는 것에서부터 예방이라든지 대응이 출발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아주 좋고요. 이 리플렛이나 팜플렛을 배포를 하시고 이 벽보, 대자보 혹은 포스터를 게시를 하시는 것, 혹은요, 우리 급여 명세서 매달 지급 받으시나요? 급여 명세서에서도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계속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노출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라는 캠페인 기간을 일주일이나 한 달 정해놓고 그 캠페인 기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상담도 받으시고 실태 조사도 좀 하시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조사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하시고 조치 요구를 하시고 이러한 기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충 처리 제도 있죠. 이것도 원활하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노사 간에 우리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예요? 단체 협약이죠. 이 단체 협약상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인식 개선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요. 나도 노동 환경이에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일하기 좋은 노동 환경이고요. 내가 괴롭힘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하기 나쁜 노동 환경이 되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에게는 노동 환경이 될 수 있다. 나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였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지 마시고 피해자들을 조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권력자들의 씨름은요, 여러분, 단순한 그냥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취향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요. 어떠한 불이익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권력자의 씨름은 더 유의하시고 표현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것. 강약약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내에서는요, 비즈니스 매너를 갖추시고 서로 상호 간에 존중을 하시면서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취업 규칙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태료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예요. 더불어서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있고요.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취업 규칙에 규정을 하면서 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등이 포함된다면 불이익한 변경이니까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우리의 의견을 듣고 사용자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규칙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할 수 있어요. 재발 방지 대책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좋은 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뿐만 아니고 이 가해자에 대해서도요, 재발 방지를 요구를 하시고 사업주에 대해서도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조항을 취업 규칙에다가 규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러한 것들은.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셔야 되고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고 반드시 합당한 징계 조치 등을 취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있고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는 불이익한 처우 금지 규정이 있다.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은요. 방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방관을 하지 말고 이 제3자도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목격을 한다면 이 피해자와 협의하에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가해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2차 가해예요. 아, 네가 무슨 실수를 했겠지. 아, 네가 좀 예민해서 그래. 아, 뭔 신고를 해. 그냥 참고 살아. 이런 거 모두 다 2차 가해니까 절대적으로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자들은요, 비밀엄수 의무가 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알면 우리가 조사자에게 알면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은요, 공문 발송으로 사용자에게 압박을 할 수 있어요. 지체 없이 조사를 해라, 비밀 엄수를 해라, 적절한 조치를 해라 라는 압박을 할 수 있고요. 성명서를 제작을 해서 송달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론을 좀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도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문제를 고발을 하면은 이 사업주가 그래도 이 문제를 좀 뭐 하찮게 취급을 한다든지 문제를 좀 묻으려고 하는 것은 좀 방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노조에서 소송 등 대응을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 피해자들이 전국에 산재가 되어 있을 텐데 이 피해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은요, 이 증거 수집을 스스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건 당일에 기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고를 하시는데요. 이 신고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기관의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나 불이익한 처우를 안 받게 되고요.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 규정이 약해요.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분들은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를 하도록 감독관에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는요, 여러분 넉넉하게 준비를 하세요. CCTV 있다고 믿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아니면 주변 동료들이 항상 무음 카메라로 영상 촬영하시고 사진 촬영하시고 녹취 항상 하셔야 됩니다. 증거 자료 없으면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록하시는 것, 녹취, 사진, 카톡 메시지, 목격자 진술서 확보하시는 것에서부터 병원, 그리고 심리상담 기록까지 모두 다 유의미한 증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EAP라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으신 분들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이고요. 이 EAP란 뭐냐면 이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알코올 문제라든지 뭐 가정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경제적 문제라든지 이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등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체크를 하시고요. 상담 절차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이 아래 번호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이 직급의 상하 관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인격에 있어서 상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동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